방송사 기자회견실에서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김문수 후보에게 듣는다라는 프로그램이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영우방송 이영우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렇게 휴일인데 많은 유튜브 방송사, 우리 애국진영 동지들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김문수 서울시장 예비후보님의 유튜브 방송 합동 인터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언론이 많이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애국진영에서는 사실은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동지들께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국민들에게 지금 알려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잡고 있는데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여 개의 애국진영 유튜브 방송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 중에 10몇 개 되신 주요 유튜브 방송사들이 다 이 자리에 와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 유튜브 방송으로 당선된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이 자유한국당과 특별히 김문수 후보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역할에 굉장히 그 중요성을 두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서 최초로 이렇게 유튜브 방송 합동 인터뷰를 기획을 하신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후보님의 인터뷰 자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후보님 사이에 상견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선거 기간 내내 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제 우리 그 대담을 맡아주신 강유화 기자께서 아마 여러분들 이 대담을 이끌어 주실 거고요. 뭐 앞서 모두 발언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한 40분 정도, 40분 내지 50분 정도의 인터뷰가 마쳐지면 이 자리에 와주신 또 여러 유튜브 동지들께서 질의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우리 그 강유화 기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유화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님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애국진영 분들 유튜버 방송 합동 인터뷰를 하시게 어떻게 기획하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아침부터 목이 빠지게 후보님만 기다리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꺼번에 훌륭하신 우리 유튜브 방송을 맡아 계시는 기자 여러분들 뵙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 이렇게 뵈면서 특히 어제 남북 정상회담의 뉴스를 보시고 하루 종일 방영되겠죠. 보시고 많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걱정이 큰 분도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편으로는 매우 반갑기도 하고 감격적인 요소도 많았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매우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 과연 미군 철수를 하려고 하느냐, 또 어떤 방위 운동을 하려고 하느냐. 남북이 정말 우리 민족이지만 과연 북한이 그동안 했던 것은 다 제대로 되는지, 핵을 폐기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나왔지만 512명에 달하는 6.25 이후의 납북자 문제 한마디도 없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도 없습니다. 3대 세습 독재를 위하였다는 말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으로 보내는 풍선이나 확성기는 또 꺼버린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정말 생각을 좀 해봐야겠지 않겠습니까? 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이렇게 진지하고 무거운 얘기는 한 5분 뒤로 이뤄졌고요. 잠시 후보님께서 등록하시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근황 토크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서울 시민이 되셨는데 우선 축하드리고요. 요즘 서울 다니시면서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지도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시민들이 저는 지하철에 가서 매일 아침 출근 인사를 합니다. 근데 아침 출근 인사는
젊은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낮에는 지하철을 타면은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어르신들 앉을 자리가 부족해서 일반석에도 전부 어르신이 거의 대부분 타는데 아침에는 어르신석이 자리가 보통 3자리, 6자리 같은 그것도 텅텅 비어서 갈 정도로 어르신들이 별로 안 타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지하철역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다가 정말 좀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어떤 분은 또 사진 찍자는 분도 많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우리 집에서 100표 정도를 내가 주변에 몰아주니까 몰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론조사 발표되는 거하고는 조금 제가 체감하는 거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광장시장과 또 종로구에 있는 호민시장도 가고 또 정량리 시장, 청과시장, 경동시장 이런 데도 제가 쭉 다니고 영등포 시장도 다니고 또 여러 군데 많이 다니는데 대체로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꼭 좋게 나오는 건 아닌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조금 더 제가 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살이가 굉장히 팍팍합니다. 저도 서울에 살고 있지만 굉장히 팍팍하게 살고 있는데 혹시 후보님께서는 대구에 계시다가 서울에 올라오셔서 좀 서울살이 너무 팍팍하다, 서울 시민들이 텃세 부린다 이런 느낌을 못 받으셨어요? 역시 서울이 좋죠. 편리하고 아주 지하철도 잘 돼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요. 저도 대구에 있는 집을 팔리지도 않습니다. 값도 살 때보다 떨어졌거든요. 제가 한 3억 5천에 사는데 지금 파는 것은 3억 한 2, 3천에 내놔도 안 팔려요. 매기가 전혀 없다고. 그래서 서울에 제가 관악구 남현동 거기에 빌라를 방 2개짜리 빌라를 전세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값도 아파트 전세는 너무 비싸서 대구에 집을 팔아도 이 서울에서는 집값이 비교적 싼 관악구 아파트를 전세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비싼 게 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미세먼지 걱정들이 많이 하는데 서울은 오늘 또 아침에 제가 서택스라고 서울 전시관 쪽하고 종합운동장 쪽으로 다녀봤는데 롯데타워가 보이지 않았어. 그만큼 미세먼지 취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꼭 고치겠습니다. 네. 방금 서울 직감 얘기를 해주셨는데 되게 어렵게 집을 구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제 국회의원 3번 하시고 경기도지사를 2번이나 역임을 하셨는데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재산이 좀 적으신 것 같아요. 너무 청렴하게 사셔서 그러신 건가요? 저는 특별히 청렴하다기보다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집을 마련하게 된 것은 월급을 타서 모아서 된 것이 아니고 제가 신혼 초에 공장에서 해고된 다음에 1980년 해고된 다음에 장사를 좀 했습니다. 당시에 봉천동 서울대학교 입구역에서 작은 책장사를 좀 했는데 제가 책장사를 한 15년 했습니다. 그 장사에서 돈은 안 나눴지만 그 장사하는 집이 담보가 돼서 그 집이 은행에 넘어가는데 그 빌딩 전체가 넘어가요. 그래서 내 쫓길 받았는데 당시에 우리 입주자들이 13가구가 있었는데 13개의 점포의 주인들이 그것을 우선 인수하는 식으로 계약만 해서 다시 은행으로부터 인수받았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좀 몰아들이면서 약간의 차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주대를 하나 서울에 샀어요. 그래서 제가 집이 서울에서 처음 가졌어요. 제가 서울에 이사를 한 20번 이상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주 낡은 17평짜리 연립주택을 제가 구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제가 돈 벌거나 월급을 타서는 그때 엄두를 못 내고 제가 하던 가게가 저당이가 넘어가는데 그것을 받아서 다시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서 약간의 차익을 좀 부과해서 그 돈으로 지금 참가적이고 그 다음에부터 저는 국회의원을 10년 하고 도지사를 8년 했습니다. 저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애도 저 딸 하나밖에 없고 애를 유학 보내지도 않고 아주 정상적으로 일하고 저는 골프도 안 칩니다. 정말 금검절약하면서 제 월급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살았는데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 5억 정도 되는 재산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입니다. 제가 뭐 특별히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데 다만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사를 다닙니다. 또 제가 공천위원장 같은 거 할 때 국회의원 전국에 공천을 240명 이상을 공천하니까 공천해달라고 돈을 몇십억 가져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제가 다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할 때는 여러 가지 건축이나 또 공장을 짓는다든지 골프장을 짓는다든지 인허가 관계해서 저한테 잘 해달라고 돈 가져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전부 거절하고 부정한 돈은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금검절약해서 사는 오늘날의 국회의원 공직자들이 정상적으로 살면 저 정도 살고 또 너무 그 돈을 마구 써버리면 빚을 제가 좀 마땅하고 또 그 돈을 좀 받으면 재산이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제가 자랑하다 그런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알뜰살뜰 살면 저 정도 사는 게 보통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알뜰살뜰 근검절약하시면서 사셨기 때문에 지금 적은 재산이지만 그것이 정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후보님께서 이제 대학 시절에 노동운동을 하셨던 본거지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감회가 굉장히 새로울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문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당시에 주사파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북한 진정성 있는 완전한 핵폐기를 들어갔다고 보시나요? 어제 남북 정상의 선언문 보면은 남북이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는 말했는데 비핵화 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북한 핵 폐기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 우리 납북자 500여 명의 송환이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되는데 북한 인권 문제는 아예 꺼내지도 않고 핵 문제도 안 꺼낸 것 같아요. 지금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 이거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나 또 김대중 대통령 때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이런 분들이 남북 간에 합의했던 내용보다 더 진전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의제인 핵 폐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다른 분위기 좋게 저도 제가 경기도지사 8년 했기 때문에 남북 공동경비구역 JSA라고 하죠. 판문점 JSA 그 회담장과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한 콘크리트 턱을 만들어놨는데 그 위로 김정은 넘어오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갔다 오고 하는
이런 광경은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저도 재임하면서 그 장소에 여러 번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경기도니까요. 그리고 대성님 아래 가서도 제가 며칠 잠을 자면서 지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 넘어가서 김정은도 또 같이 손을 잡고 넘어오고 넘어가고 하는 이런 거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점이 우리의 관심의 핵심은 아니고, 그것은 그야말로 안주 비슷한 거고, 원 내용은 바로 우리 한반도에서 북한이 핵을 만들었어. 미사일까지 미국까지 쏘는데, 미사일보다 더 문제가 핵을 폐기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핵을 폐기하냐 안 하냐 이걸 보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고 선언하고 진짜 핵을 폐기한다면 저도 나와서 직접 박수를 치고 상당히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은 하도 안 하고 그냥 딴 이야기, 냉면이 그냥 냉면이라든지 냉면 기계를 가져왔다든지 그것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원래 중요한 점은 핵 폐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북한 인권, 이 두 가지가 어제 의제의 핵심 의제가 되고, 그 분야에서 진전이 있다면 저도 박수를 보냈을 것인데, 그 이야기가 안 나오고 다른 이야기만 주변의 변종만 올리고 끝났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걱정이 되고, 그 중에 평화협정이 있습니다. 양국 간에 평화협정을 한다는 말은 미군의 철수를 전제로 하는 북한의 70년 넘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계속 평화협정이라는 이름 아래 미군을 철수해라. 그래서 49년도에 한번 철수하고 6.25 전쟁이 50년이 갔죠. 그럼 6.25 전쟁 때 다시 미군이 와서 53년에 휴전협정 하면서 한미동맹과 미군이 주둔이 계속되는데, 지금 다시 또 평화협정을 이야기하면서 미군을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잘 보자. 이거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번에 합의문에 들어간 게 사실상 북한의 주장이 거의 다 관철됐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어제 합의문을 보면은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 북한이 주장하는 것 여러 가지가 많이 들었는데, 핵심이 평화협정, 그리고 또 NLL을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은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건 핵 폐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북한에 돈을 받겠습니까? 기술을 배우겠습니까? 뭐 있습니까? 핵을 폐기하고 우리 목사들, 우리 납북어부들, 우리 칼빈 납치자들, 이런 분들을 다시 모셔오는 것, 이게 우리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결국에 북한은 적화통일 의지를 버리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어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정상급 예우를 해주면서 사실상 국가 정상으로 김정은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해공군 이제 의장대 사열이 문제가 됐었고요. 한쪽에서는 너무 창피한 일이다, 어떻게 적군의 수장에게 우리가 사열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의장대 사열이든지, 그리고 또 적국이지만 예의를 갖춰서 만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할 이야기를 안 하는 문재인 대통령,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아니면 북한 대통령인지,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마땅히 핵을 폐기하자. 그리고 당신들이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연평도 주민도 죽고
천안은 또 폭침이 돼서 46명 용사가 다 죽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납북자들 다 좀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일국의 대통령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건 안 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시근하고 그래서 좀 본질을 벗어난 소위 말하는 음식을 잡수었는데 반찬만 먹다가 밥이랑 국은 하도 내오지도 않는 이런 음식을 먹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님께서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쇼에 불과하다, 김정은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온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어요. 사실 후보님께서는 전에 청와대 주사파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번 남북 정상회담 어떻게 보면 청와대 주사파의 기획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청와대 지금 친북 주사파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 옆에 앉잖아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건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 없습니다.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준비위원장이다 하는 것까지는 뭐 그건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비서실장은 비서죠 그냥. 근데 비서실장이 대통령 옆자리에 앉고 통일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은 저 전부 다 그 비서실장 밑에 주고 앉는데 대한민국 국가서열이 있습니다. 국가서열은 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그냥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법률에 대통령, 유고 시에는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또 유고가 생기면 외교부 장관, 그 다음에 이렇게 통일부 장관 쭉 그 순위가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거기 족보에 없는 그런 이십니다. 비서실장은 장관급으로 예우하지만 그 유고시의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그 족보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남북관계나 외교관계에서 대통령 옆에 앉아가지고 바로 옆에 이것을 언론 용어로 실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실세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김정은과 가장 통하는 주체 사상파다, 친북 주사파다. 이것을 드러내서 김정은이나 김여정이도 알죠. 아, 남조선 청와대에는 전부 우리 김일성 수령님을 존경하고 어릴 때부터 대학 다닐 때 그거 공부하고 그 조직을 하고 그걸 확산하다가 임종석 비서실장은 3년 감옥에 갔다 온 바로 주체사상 때문에 감옥에 갔다 온 이런 사람들이 비서실장과 거기에 수하게 대통령 연설문 써주는 사람, 일정장사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 안 하고 남조선 청와대는 우리 편이라고 이렇게 안심하고 갔을 겁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모두 다 한국 청와대에 극비 정보를 주면은 바로 북한으로 간다. 이 정말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동맹이 의심을 하는 관계가 됩니다. 김정은이는 우리를 믿어 서로 믿는 사상적 동지로 신용복을 사상적으로 존경한다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때 거기 김영남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연설했잖아요. 아베도 있는 데서 연설했잖아요. 신용복이 누굽니까? 바로 김일성 사상가일 뿐만 아니라 김일성이 당시에 하는 그 노동당의 대남 지하 혁명당, 통일혁명당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서 징역 20년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다들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저도 걱정합니다. 저는 과거에 주사파들하고
감옥을 제가 2년 6개월 같이 살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북한에서 오는 간첩들하고 100여 명하고 감옥 생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신영록이라는 사람은 저 서울 상과대학 학교 선배입니다. 너무나 잘합니다. 그 운동권, 그 서클 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너무너무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행적 때문에 감옥 갔다 온 사람이 반성 안 하고 계속 대국관계를 하는 이 조직이 돼 있다. 그리고 당연히 대통령 옆에는 당연히 통일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 먼저 앉고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왜 비서실장이 자기가 김일성 사상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전대에 무장한 것 그리고 윤수경을 평양 밀사 특사로 보냈던 것 때문에 징역 3년 6개월 살았잖아. 다 알잖아. 그것 때문에 대통령 옆에 앉아가 김정은을 만나고 김여정이를 만나고 이거 뭐 참 걱정이. 여전히 청와대에 이 주사파 출신 운동권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사전적으로 전략을 안 했다고 조금 보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수감 중이실 때 수감 생활을 하는 도중에 단타 라디오에서 대남만큼을 듣고 실제로 그것을 듣고 지령을 받았던 인사들이 청와대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게 말이 되느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님께서는 그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감옥에 라디오를 반입을 했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어떻게 그때 이야기하셨던 단파 라디오는 사실인가요? 제가 사실 아닌 걸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사실 아닌 이야기를 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을 항상 말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중에서도 가장 거짓말 시키지 않는 국회의원으로 모든 기자들도 뽑아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도지사 8년 하는 동안에 가장 공약을 잘 지키는, 공약을 지키는, 제 말을 정확하게 95% 이상 지키는데 공약을 잘 지키는 시도지사 1등을 제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언행 일치 그리고 정직하게 살자 이게 제 기본 좌우명이고요. 지금 문제는 감옥에서 단파 라디오만 갖고 들어온 게 아니고 이불을 덮어 쓰고 그 다음 감옥의 규정에 위반입니다. 위반인데 그 위반된 일을 또 저녁에 그 대남 방송을 들어가지고 북한의 김일성 사상을 가르쳐 주고요. 거기에 뭐 남만에 대한 안수표 방송을 했습니다. 그 사상을 들어가지고 정리를 그 감옥에서는 연필도 못 가지고 요즘은 괜찮은데 그때는 볼펜이나 종이를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휴지에다가 그 볼펜芯만 가지고 그걸 써가지고 입을 덮어쓰고 그걸 다시 들어 써가지고 그걸 또 나눠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그치지 않는 저는 그 감옥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사람은 감옥에 나온 다음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이 돼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국회의원 할 때도 남북 경제 교류 협의라고 경문협의랑 경제문화교류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이사장을 했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 북한의 방송의 화면을 쓰면 대한민국의 KBS, MBC, SBS가 돈을 사용료를 내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수십억을 북한에 보내는 이런 일하고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가면서 그만뒀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게 남북 간의 교류다. 그러면 북한이 우리 방송을 쓰면 그것도 돈을 받아요. 그건 또 안 받아요. 그래서 이게 일방적으로 북한에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고 돈을 갖다 주고 그런 기구를 만들고 거기 그 법을 만들고 그 기구의 이사장이 되어서 그 일을 하던 사람이
한마디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고 변했다는 걸 말하지 않고 청와대에 가서 비서실장을 하는데 어제 앉은 걸 보니까 왜 그러면 대통령 옆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앉았느냐? 김정은이가 좋아하니까요. 이렇게 했죠, 속으로는. 그러나 김정은이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이 어떻게 볼 거냐, 그것도 좀 생각해 주시는 그런 우리 대통령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청와대 되기 바랍니다. 사실 후보님께서는 누구보다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신성정 전 정의대 대표께서도 이제 노동계의 황태자다, 노동운동계의 황태자라는 말을 하셨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그쪽에서 헌신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청와대에 입성해 계셨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좌파에서 우파로 획기적인 진짜 혁명 같은 전향을 하시게 되셨나요? 저는 제 양심에 따라서 좌파를 했고 제 양심에 따라서 지금 우파가 됐습니다. 저는 원래 대구 경북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박정희 대통령 삼선 개헌을 반대한다, 우리 학생들 친구들하고 같이 시위를 해서 무기정학을 받았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도 계속 제가 서울을 보니까 그때 김민촌이 많아서 제가 청계천 대화시장 이런 데도 있고 청계천 판자촌에 있었는데 너무 우리 서울이 빈부격차도 심하고 저 같은 시골 출신들은 뭐 방도 없고 뭐 정말 그때는 하수할 돈도 없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빈부격차를 없애려면 혁명을 해야 된다, 노동자 농민들 혁명을 해야 된다, 이런 사상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북한에 대해서 좋다는 생각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주사파가 되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저는 김일성 주체사상, 김일성을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거부감이 많았어요. 저는 그 싫어합니다. 개인 숭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체사상이 가진 적은 없습니다. 공부는 제가 가요. 왜냐하면 계속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영향을 받으셨죠. 주고받고 교류는 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상 가진 적은 없고요. 다만 1990년에 소련이 망하면서 저도 또 감옥 갔다 나온 다음에 소련이 망하면서 그때 뉴스나 또 그 여러 가지 기록을 보니까 소련에는 정의도 없고 또 경제 발전도 없고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완전히 지옥이. 그래서 이건 아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은 만인이 평등하고 만인이 정의롭고 만인이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내용을 깨보니까 불평등하고 공산당만 간부만 잘 살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이렇게 사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그 다음에 1994년에 우리 현재 우리 당에 들어와서 당시에 민주자유당입니다. 민주자유당에 들어와서 지금 자유한국당까지 저는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24년간 이렇게 우파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기업주의자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선거에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이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좌파 광풍 시대를 맞겠다고 출마를 하셨는데 여기 북한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북한에서 인권 없이 살고 있고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좌파를 추종하고 좌파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하겠다는 한국당과 김문수 후보님께 손을 들어드릴까요? 글쎄 지금 이제 우리 당이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고 지금 1심에서 24년이 나왔습니다. 좀 가혹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도 또 감옥에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유한국당 너희들은 서로
친박 친이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다 내가 자기들끼리 망해가지고 그 우두머리 이도 받고 둘 다 감옥 갔잖아.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다. 정치도 아니다. 또 무슨 뭐 뇌물죄 이런 것이 썩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저는 한 몸에 다 갖고 있어요. 너희들이 양심이 있느냐? 저는 이런 비판을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비판이 밝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시식이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법은 증거에 의해서 잘못된 것은 밝혀내서 감옥에 집어넣고 잘못되지 않으면 당연히 석방하고 무죄로 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냥 촛불 들고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사회주의가 답이다. 박근혜를 몰아내자, 이명박이 잡아넣으라 그러면은 이런 거를 따져보지도 않고 법적으로 증거가 있냐는 따져보지도 않고 탄핵하고 따져보지도 안 하고 24년씩만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결국 대한민국 법이 밝혀낼 거로 대한민국 역사가 밝혀낼 거로 대한민국 양심이 밝혀낼 거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철이 들고 살아오면서 한 번도 옳지 않은데 나는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물론 저도 인간이니까 실수도 있고 잘못도 많겠죠. 그러나 제 양심의 깊은 곳에서 하기 때문에 늘 저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지. 정의를 따라서 살아야지. 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이 일념으로 언행일치의 삶을 살자고 노력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에게 국민들이 야 너는 왜 박근혜를 두둔하냐? 너는 이명박이를 두둔하냐? 너는 자유한국당을 왜 일방적으로 두둔하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저를 성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저는 진리와 양심과 역사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같이 후보님과 경쟁자로 나오신 분이 박원순 서울시장이세요. 서울시장님이 이제 3선에 도전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10년 혁명을 완성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박원순 시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뭐 그때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쟁을 하셨던 우상호 의원이나 박영선 의원 모두 박원순은 너무 피곤하다. 3선까지 하기에는 피로감이 너무 많이 쌓여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유권자들 만나다 보면은 유권자분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너무 피로감이 많아요. 후보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그런 분도 많이 계십니다. 어제도 시장에 가니까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뭐 저는 지금 박원순 시장이 피곤한 것 이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박원순 시장이 첫째 서울을 통째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서울 이전 이 편에 서 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회 개헌안을 냈는데요. 그 개헌안 3조 2항에는 서울을 국회의원 반만 모여서 법을 고치면은 아무데나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울은 600년 대한민국의 수도, 남북 통일되더라도 수도는 서울이 가야 된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8천만 동포들 모두 서울은 수도다. 그리고 이 중국,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부터 이 모든 유라시아 방대한 대륙의 자유의 수도가 서울이다.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가 활짝 꼽힌 곳의 대표적인 수도가 서울 아니에요. 어디습니까? 북경입니까? 상해입니까? 블라디보스토크입니까? 모스크바입니까? 울란바토르 어디입니까? 서울보다 더 자유롭고 서울보다 더
시장경제, 자유기업, 언론의 자유, 정당의 자유, 집회 자유 이런 데가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유라시아 대륙에는 서울은 바로 자유의 수도, 자유의 등불. 그래서 저는 서울을 사랑합니다. 서울을 또한 6.25 전쟁 때 완전히 폐허가 됐죠. 폐허가 된 이 서울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발전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있었던 7년간 변화가 없습니다. 침체되고 있습니다. 하는 게 없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저는 재개발, 재건축 서울에 400군데 넘는 곳에 대해서 자유를 허용하겠습니다. 규제를 이제 철폐를 하시겠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토목 이런 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도로가 다 막힙니다. 저는 올림픽 대로를 지하화하고 또 지금 현재 올림픽 대로로부터 바로 한강 호수부지 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제가 많이 바꿔서 한강에 항구가 많도록 해서 서울은 항구다. 서울은 항구입니다. 옛날부터 항구입니다. 옛날부터 전국의 모든 배가 서울의 마포로, 영등포로, 다 광남으로 서울에 배가 다 들어왔습니다. 김포다. 그 항구랍니다. 포라는 말은 항구랍니다. 진, 이 뭐라는 진이라는 말도 항구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강에 제가 조사해보니까 한강 임진강에 100개가 넘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다 막아놨습니다. 남북 관계가 지금 좋아지면 한강하고 지금 중립지, 한강하고를 벗어나면 NLL이 되고 한강하고에서 임진강 쪽으로부터 MDL 군사분계선이 있거든요. 군사분계선과 한강의 중립지역, 그 다음에 바다의 NLL 이렇게 되는데 그 중립지역 전체, 한강하고 전체가 남북이 합의하지 않으면 못 쓰는데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준설을 해서 그 모래 채취된 거의 수입금은 남북이 나눠가지고 이런 것도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부터 다 구상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고 북한에도 제안하고 우리 정부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울은 항구다. 그리고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시의 스카이라인도 바꾸겠습니다. 도로, 철도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들하고 해서 이미 공약을 발표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대학교가 40개 이상 있는데 이 대학교마다 그 옆에 대학촌이 있는데 홍대나 건대 같은 데는 대학촌이 발달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고시방, 뭐 하숙촌 조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대학과 그 주민과 또 구청과 우리 시청이 합쳐서 다른 기업하고 협력해서 이 5자 협력을 통해서 대학 주변을 가장 좋은 4차 산업혁명 특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좋은 주거도 가지고 일자리도 가지고 연구도 하면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꿈의 캠퍼스 타운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네, 사실 후보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후보님께서 너무 진지하고 가끔 재미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다큐가 생각이 나요. 후보님께서 좀 이제 다큐 김문수가 아니라 좀 예능 김문수로 한번 틀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청년 유권자들에게 좀 힘을 얻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안철수 후보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보수표를 노리겠다고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후보님 보시기에 안철수 후보는 보수 맞나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아시는 것처럼 박원순 시장을 당선시킨 가장 중요한 모태 아닙니까? 1등 공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박원순 서울시장 탄생의 어머니 역할을 한 거죠.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박원순 보수냐? 글쎄요.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또 민주당 대표도 하고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이 보수냐? 뭐 그거는 정말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또 저보고 어떤 분은 저보고 어떤 분은 안철수 후보와 저하고를 단일화 하면 그냥 네, 그런 얘기가 많이 후보를 단일화 한다면 당연히 박원순과 안철수 두 사람이 비슷한데 거의 같은데 저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저보고 단일화 하다 보냐 저는 조금 알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님은 한 번 양보를 하셨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한테 두 번 양보하는 건 조금 창피하실 것 같고 이제 만약에 김문수 후보님이 안철수 후보님을 만나신다면 철수야 이번에는 내가 서울시장 할게 나한테 쿨하게 양보해라 이렇게 혹시 말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뭐 저는 그런 말은 안 합니다. 한 번도 제가 어떤 후보 보고 양보해라라고 말해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왜? 그분이 그분대로 생각이 있어서 후보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후보가 된 분들이 저도 후보로서는 절대로 저만큼 소중한 뜻을 가지고 저만큼 당선에 열망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지 제가 뭐 다른 후보 보고 뭐 양보해라든지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말도 안 합니다. 네, 그러면 유일한 보수 후보로서 정면 대결을 펼치시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뭐 보수만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자유기업, 자유언론, 자유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만큼 확신을 가진 후보는 없을 것이다. 왜? 저는 감옥을 2년 6개월 살아봤습니다. 감옥에서 가장 그리운 것은 자유입니다. 밥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고문을 당해봤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정치인들은 저만큼 고문을 많이 당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중앙정보부, 안기부, 보안사령부, 그리고 남영동 대공분실부터 장안동 대공분실 저는 고문하는 데는 안 가본 데가 없고 안 당해본 고문이 없습니다. 전기고문, 물고문, 고춧가루 고문, 농둥이 찜질부터 모든 고문을 다 당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인간의 신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어떤 정치인보다 제가 속 깊이 제 모든 삶 속에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대한민국이, 이 서울이 바로 자유대한민국, 자유서울, 그리고 자유로운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 이상으로 확신을 가지고 목숨 바쳐 노력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진짜 딱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거든요. 제가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전에도 인권, 자유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인권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후보님을 변호해 준 적도 있다고 들었는데 왜 좌파들은 인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 인권에는 침묵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특히 민주당이 계속 반대하고 나머지 정말 다 그 반대를 합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 당도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았습니다. 저는 북한 고문당하는 수용소 이야기나 또 처형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듣는 순간에 제 몸에 전기가 흐르고 제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제 심장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걸 느낍니다. 그거는 제가 머리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제 과거의 체험, 제 삶 속에서 고문당하는 사람을 보고는 저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북한 인권법을 처음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법 통과를 위해서 제가 굉장히 고독한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 가서 중국 공안으로부터 많이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 목숨이 끊어지는 날이 있더라도 이 인권을 위해서는 제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여러분, 국회의원이 북한 인권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그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제가 국회의원 할 때 미국 의회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 미국에서는 북한 인권법이 하원, 상원 다시 돌아와서 상하 합동회의 3번을 거쳤는데 신의원 3번 다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반대하는 사람 미국 국회의원 이렇게 많이 없냐? 그걸 물으니까 미국에서 만약에 북한 인권법을 반대하거나 아프리카 그때 수단 인권도 상당히 중요해서 인권법이라는 것을 반대하는 순간 그 국회의원은 상원이든 하원이든 정계에서 자동으로 폐출. 인권을 무시한다는 게 정치인이 되는. 그래서 그건 북한 인권이라서 꼭 만장일치가 아니라 어느 나라 인권이든 간에 늘 만장일치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 언론 제가 묻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무엇을 보도하셨나요? 무슨 법을 만들었나요? 북한 인권법이 통과된 지가 벌써 2년이 다 돼갑니다. 지금 민주당이 또 국회에서 다수당되고 민주당이 집권하면서부터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서 지금 북한 인권법이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통과는 되는데 실행이 안 됩니다. 정말 전 세계에 창피한 일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났는데 북한 납북된 사람들 6.25 때가 아니고 그 이후에 납북하고 칼리기 납북 그리고 목사들도 중국에서 납북된 사람들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얼마 전에 최은희 선생이 돌아가셨죠? 최은희 선생이 납북자입니다. 신상욱 감독도 홍콩에서 납북이 됐습니다. 납치됐다가 다시 탈북해서 돌아갔잖아요. 돌아가셨죠? 근데 우리 언론에서 최은희가 납북자였다, 탈북자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보도를 본 적이 없어요. 이 정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북한 동포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느냐.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언론, 그런 정치, 그런 국민이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을 바꾸려면 더 큰 꿈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혹시 서울시장 당선되시고 나시면 대권 도전하실 건가요? 저는 아직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진행하는 인터뷰는 마무리를 해보고요. 이제 오늘 많이 오셨는데 유튜버 방송 대표님들께 한번 마이크를 넘겨볼게요. 네, 미리 지금 질문이 이렇게 저한테 요청하신 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에서 이렇게 질문 먼저 좀 하시고요. 네, 저는 청와대가 아니라 청와대가 아니라 청와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문수 후보님께서 안철수 후보한테 양보해라 이런 말 절대 안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후보님이 열심히 잘 하시면은 국민들이 먼저 안철수 후보 양보해라 이런 말 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질문은 소위 진보 좌파 진영에서 특히 운동권을 포함해서 그런 진영에서 안희정 지사 그리고 민병두 의원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강성권 후보자 이런 사람들이 여성과의 불미스러운 일이 최근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도대체 운동권 좌파 진영들은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는지 혹시 좀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질문드립니다. 저는 그 당사자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운동권은 혁명을 꿈꿉니다. 혁명 중에 가장 중요한 혁명이 성혁명, 가족에 대한 혁명, 남녀관계의 혁명을 꿈꿉니다. 남녀관계에서도 우리 우파 진영에서는 부부를 제외한 다른 여성과 관계를 가진 것을 불륜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여성 중에서 특히 자기 아래 사람들에 대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하는 거, 이거는 일종의 직권남용의 범죄죠. 그런데 혁명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이 혁명을 위해서는 정당한 김정은이 김정일, 김일성 이 기쁨조라는 말을 하시죠. 공산 독재자들은 가족 관계의 그 중요성이나 이런 걸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해방. 그래서 이거는 혁명을 위한 수단 도구에 지나졌어요. 가족도, 친구도, 회사의 사교도, 기존 법령도 모두 혁명의 하위인.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안 느낍니다. 혁명을 위해서라면, 여성도 또 혁명을 위해서라면, 그 성윤리, 성도덕,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는 상당히 기준이 돼요. 네, 다음 질문은 글로벌 디펜스에서 질문.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방부의 글로벌 디펜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외국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기업인들 좀 만나보면 하는 게 아니라 북한 미사일이 지금 서울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한국은 왜 사드 같은 미사일 방어망을 서울에다가 설치하지 않느냐. 그리고 성주에 있는 것도 미국에서 돈 대줘서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는 것도 반대를 하냐. 자기들은 불안해서 이 서울에다가 투자를 못하겠다. 돈도 좋지만 자기들 가족들 생명이 우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짐싸가 나가서 거지, 실제적으로. 철수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건 북한 미사일을 해가지고 우리 시향이 되신다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서울에다가 사드를 하나 설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서울은 불안합니다. 왜? 북한의 MDL, 그 휴전선으로부터 너무나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8년간 방위협의회, 경기도 전체의 방위협의회 의장을 8년 했습니다. 이 경기도 방위협의회는 산군 사령부와 육해 공군 그리고 미군 모두 협력해서 경기도와 이 서울을 지키는 그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 전력의 3분의 2 이상이 경기도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군 부대도 거의 80% 이상 경기도에 있습니다. 평택도 그 경기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방어에 문제가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첫째, 국민들이 안보의식이 없다는. 북한이 우리 민족인데 설마 우리를 공격하겠느냐? 북한의 핵이 한국을 공격할 리가 있느냐? 이 잘못된 안보의식, 북한을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민족으로만 보면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 생각 때문에 적 개념이 없어집니다. 이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게 적 개념이 없이 감옥까지 갔다 오고 그렇게 살아오고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은 청와대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 국방 안보의 가장 중요한 평화 유지 체계는 한미 동맹입니다. 미국이
최전방에 주둔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용산에 있다는 자체가 서울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안전판이다. 그런데 지금 미군이 전부 평택으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너무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전방에 경기도 북부 지역이 인구가 400만 삽니다. 그리고 거기는 포가 직접 날아가고 전번에도 보셨잖아요. 연병도부터 다 포가 날아오잖아요. 그래서 경기 북부 지역의 동두천에 캠프 K씨와 캠프 홈이 있습니다. 그럼 의정부에 이사단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동두천에 캠프 K씨 캠프 홈이 포병입니다. 이 부분은 평택 가면 안 된다. 언제 포를 가져가다가 또 전쟁 나다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공원 만든다고 지금 만약에 다 미군의 포스타 한미연합사령부 겸 사령관 겸 미군 사령관 겸 또 유엔군 사령관 이 포스타 이런 분이 전부 다 가버렸다. 평택 가버렸다. 그러면 평택 이북 지역이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 하면서 1차 공약에서 서울은 안전해야 된다. 서울의 안전을 책임지는 한미연합사령관 미군 포스타는 서울의 용산에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밑에 다른 부대는 철수를 해서 저 평택에 가능하는데 저는 그것도 반대입니다. 그렇게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가더라도 적어도 한미연합사령부가 유지되고 유엔사령부가 유지되고 그리고 그 사령관을 서울에 주둔해 줘야 우리가 적어도 몇 개 사단이 지키는 이상으로 방어력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발표된 공동선언문에 평화협정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말이 자칫 한미 연합사령부의 해체, 전시작전권의 환수, 미군의 철수로 이어진다면 이거는 우리나라가 다시 전쟁 위협에 빠지고 중국의 패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나라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협정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합니다. 다음은 봉주루 아니 영호 방송. 영어 방송. 네, 영호 라이브 방송입니다. 지난 오구 대선이 부정선거로 총체적으로 그 선관위에 의해서 저질러졌다고들 말이 많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심리도 안 하고 있고 자꾸 차일피일 미루면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 차제에서 사실은 서울시장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핵심 수도의 시장으로서 각 당에 명운이 걸려있는 전쟁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번 대선이 참으로 우파가 가져와야 되는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기타 야당이나 이런 데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차제에 이제 부정선거 방지 대책이라도 세워야 되는데 뭐 투표를 어떻게 보관함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떤 감시 체제에서 밀봉은 어떻게 보강을 해서 하고 뭐 이런 대책을 선관위에 맡겨 놓으면은 그대로 또 재발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각 선거 참관인들이 각 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24시간 감시 체제로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게 없으면요 그냥 총체로 바꿔치기 또 합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그런 게 없다 하고 그냥
말하자면 착시 현상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발뺌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심리라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도 안 하고 있고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좀 해주시고. 걸로 이해를 하고요. 네. 저기 그 답변을 우리 애국진영에서 그 컴퓨터 그 투표 문제에 대해서 많이 그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소문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분께서도요. 이게 아마 당에서 이렇게 뭐 대처해야 될 부분 같은데 오늘 후보님께 혹시 뭐 그런 데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렇게 이런 취지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투표 개표의 공정성인데 투표 개표의 공정성 철저하게 지키어야 된다. 거기에 의혹이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딱 눈을 뜨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감시 못했지 않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 지적은 감사한 지적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제일 문제는 드루킹 사건으로 표현되고 있죠. 드루킹 게이트. 온라인으로 이 부정선거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밝히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에서도 특검을 도입해서 야당과 합쳐서 특검을 도입해서 지난번에 온라인의 불법 부정선거 이것을 저는 문재인 댓글 동작 비리 게이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불법이 그대로 진행되고 또 이번에도 또 바로 선거를 앞두고 또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노무현 대통령 노사모부터 시작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지금도 이것이 바로 현 집권 세력의 가장 핵심적인 구도라고 보겠습니다. 거짓 선거, 거짓 불법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온라인이었고 우리 우파가 그동안 계속 당했습니다.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다 겪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신 거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당해서 되겠느냐? 바로 사이버 공간에서 온라인상에서 너무너무 저들이 불법적으로 심지어는 북한에서까지 중국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거 다 나잖아요. 이게 전부 연결돼가지고 한국의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불법 비리가 병행하고 네이버가 무책임하게 이런 걸 받아가지고 또 확보하고 온라인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고 막아주시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후보님 전자개표기는 쓰지 말아야 되는 걸로 좀 해주십시오. 네, 전자개표는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답니다. 저는 네. 전자개표기를 쓰지 말자라는 생각은 아니고요. 은행에 가시면은 은행에 이 지폐를 감식하는 게 있죠. 그것도 전자 아닙니까? 그 전자개표기가 다 무조건 쓰지 말자 그러면 우리는 오프라인, 온라인도 하지 말자. 우리는 옛날식으로 막 이렇게 하자 이렇게만 이야기해서도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비과학적인 주장이 되고요. 그걸 하는데 제대로 하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그걸 감시하자. 다시 검증하자. 이거는 좋은데 하지 말자. 그게 마음대로 조작이 가능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조작은 다 가능해요. 옛날부터 왜 4.19가 일어났습니까? 통에 집어넣는데 미리부터 또 통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고 통에 뭐 집어넣게 처음에 보일 때 통을 까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학은 거짓과 불법 비리를 막아낼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봐야지. 우리는 과학적인 방법을 쓰면 우리는 못 막으니까 과학을 하지 말고 이 전기 누전되니까 뭐 촛불 켜고 사는 이거 아니잖아. 그래서 저 말씀은 온라인 자체를 전부 완전 불신하고 그거 다 폐지해라. 이거는 우리하고 그걸 감시하자. 바로잡자. 검증하자. 그게 옳은 자세 아니겠나 하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우리 선생님 노력이라든지 그런 주장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뭐 저기
네, 잠깐 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뭐 토론회가 아니고 일단 인터뷰니까 좀 이렇게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문답식의 질문을 하기는 좀 시간상으로 좀 어렵습니다. 우리 다음에 우리 김상진 전장. 예, 일파만파 TV를 대리해서 김상진입니다. 저희 일파만파 TV에서 박원순 아들 박주신 병역비리 관련해서 자주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공직 후보자의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여했던 그 참여연대는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서 예전에 대선 때 이회창 아들이 공개적인 기자회견장에서 신체 검사를 하는 그런 해프닝을 겪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좌파들은 우파 후보자들에 대한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를 해왔고 그것을 검증을 겪었습니다. 근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 지난번 지방선거 때 자신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 부분에 대해서 일반 네티즌들한테 전부 다 공직선거법으로 고발해서 지금 그것이 4년째 재판 중에 있고 그 4년이 흘러서 다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원순 시장 아들은 지금 저희가 2심 재판을 하고 있는데 1심, 2심에 전부 다 법원의 법정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언론이 이걸 다 덮어버렸고 박원순 시장은 자신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아들이 증인으로 채택되니까 정치 탄압받는다고 하고 다른 언론사에 나가서는 아들 문제, 딸 문제 다 해결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피고들이 박원순 시장한테 면담을 하면 면담을 거절하고 있고 시청을 찾아가면 청결을 통해서 끌어내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 행사장 가면은 구청 공무원들을 통해서 다 끌어내고 있고요. 법원에서 아들의 신체 감정을 하겠다고 결정한 사안을 공직 후보자한테 공직 시장이 지금까지 거부해왔고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님께 꼭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지금 현재 영국에서 특별한 직업이 없습니다. 그 후보의 신체 감정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분명히 박원순 시장은 이걸 유야무야 능구렁이처럼 담 넘어 타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슈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덮어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박원순 시장 아들 법정 증인 소환을 해서 신체 감정을 다시 한번 하자라고 후보직을 걸고라도 한번 주장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좀 더 파악을 해서 그동안 제가 오도되는 거 이런 건 많은데 그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것들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적극 아마 검토를 캠프에서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원래는 이제 질문 한 3군데 정도 받고 마치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한 군데만 더 질문을 받고 미진하다 하면 다음에 한 2주 후나 선거 진행에 따라서 여러분들 한번 다시 모시고 오늘 공약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 못했는데요. 우리 후보님이 경기사 8년의 그 내용이 있으셔가지고 서울시정에서 굉장히 그 파악이 다 되어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저도 그 인터뷰장을 좀 감동이 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께서 한번 협조해 주신다면 그때 질문을 또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프리덤 뉴스의 노설 의원께서 오셨는데 마지막 질문 받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님의 그 여러 가지 견해나 그 입장 발표를 제가 잘 들었고요. 그 많은 이제 유권자랄까 그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모실 때 그분이 우리 서울시에 어떤 변화를 줘서 어떻게 세계적인 도시로 갖고 갈 수 있을까 하는 비전을 한 말씀으로 좀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고요. 어떤 정치인은 신영복을 존경한다 이렇게 자기 모델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평소 존경하는 정치 철학으로서 어떤 시장이 될 후보로서 존경했던 외국의 시장이라든가 어떤 분이 있으면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는
외국 사람들을 존경한다는 건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가 가장 존경스러운 정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식민지에서부터 이렇게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고 남북이 분단되고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했는데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가장 존경스러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많은 대통령들이 다 훌륭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시장 후보이지만 지난번 국민의 변충원에 가서 김대중 대통령 노소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왜 하느냐? 김대중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이고 저는 뽑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 찍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존경을 받을 만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중에 특별히 존경하는 분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은 세계적인 존경을 받아왔다는 분으로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세계 많은 나라에서 존경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만 욕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장도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좋은 시장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뭐 이명박 대통령, 정계천, 뭐 노준 대통령 많은 획기적인 사업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오세훈 시장도 좋은 일을 하셨고요. 박원순 시장도 또 나쁜 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돈도 잘 나눠주고 자기 돈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벽화도 또 그리는 벽화 그리는 게 나쁘답니다. 그러나 그게 주요한 시장의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서울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못했으면 어떻게 되겠나. 지금 최근에 7년간 박원순 시장의 재입기간 동안 서울이 너무 낙후되고 있다. 불편이 교통은 교통이 아니라 고통이 되고 있다. 한강은 강이 아니라 이게 막혔는데 나는 서울을 한 건데 항구를 폐쇄해버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라뱃길하고 다 뚫어놨는데 서울을 폐쇄시킨 것은 북한의 공산 집단이 저 한강 항구를 막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라뱃길을 막은 박원순 시장, 김정은 공산 집단과 또 박원순 시장 두 사람이 서울을 한 건데 그걸 막아버렸어요. 그런 면에서 참 유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또 자기 집 자기가 돈 들여서 지켰다는 그건 다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런 데도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은 자유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 박원순 시장도 좀 알아듣고 고쳐가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유튜브 방송 합동 인터뷰를 여기서 종료할까 하고요. 우리 후보님께서 우리 이 유튜브 방송 보시는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론의 자유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언론의 자유가 없이는 자유민주주의가 숨이 막혀서 사라집니다. 저는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언론 조작, 언론 장악이 아주 위험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북한의 자유언론이 없죠. 중국 공산당의 자유언론이 없죠. 자유언론이 통제되는 속에서 이게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노조라는 이름, 언론 노조라는 이름입니다. 언론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홍위병식 만동으로 짓밟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걸핏하면 세무조사에
종편이나 일반 방송도 허가권을 이용해서 다른 언론에 비해서는 그 사주의 비리를 계속 보도하고 집중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저는 이런 언론의 자유가 축소되고 위협받는 가운데서 오늘 오신 자유 언론의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 방송사가 정말 이렇게 많네요. 부럽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희망을 봅니다. 우리 자유 언론을 강한 여러분들의 악조건 속에서의 고군분투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와 유튜브 방송 간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앞으로 많은 이제 노력이 필요할 거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많이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대표님들 앞에 나오셔서 우리 각 방송사 후보님과 사진 한 장씩 찍겠습니다.